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이번 주 정말 많은 분들께서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7%, 8% 상승이 나왔다가 또 다음 날에는 5%씩 빠지기도 하는 그런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지지와 저항 라인 사이에서 지독한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지만 계단식 상승과 하락이 아닌 정말 순식간에 지지와 저항을 오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많은 분들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매매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사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인사부입니다. 요즘 시장이, 좀 왔다 갔다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요즘 시장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전쟁을 시작했을 때부터 아니면 한 달 전부터 또는 2달 전부터 좀 하락을 좀 많이 하면서, 좀 이제 횡보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면 예전에 고점에서부터 쭉 떨어진 다음에 지금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 팔고 이러다 보니까 손실만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요즘 시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손실 보지 않고, 그러니까 손절을 쳐서 내 원금 손실이 나지 않고 좀 잘 대응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금을 잘 지키면서 수익까지 볼 수 있도록 매매 전략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어제 CPI 미국 물가지수 발표도 있었고 최근에 WTI 국제 유가가 많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최근에 주유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국제 유가는 왜 낮아졌는데 한번 올라간 우리나라 기름값은 왜 다시 안 떨어지냐 이런 거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전반적으로 우리 주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전에 코스피도 어제 이제 나스닥 빠진 거라 이제 거기랑 커플링 돼가지고 빠지고 있고요. 암호화폐 시장 또한 굉장히 많이 투자자분들 힘들어하고 계시는 그런 국면입니다. 우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어제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정전 협상 이런 거 없이 그냥 흐지부지 끝나면서 민간인들 굉장히 많이 피해가 이제 속출하고 있는 정말 시장 전체적으로 찾아봐도 이제 저성장의 이제 고물가 우리 또 막상 가서 생필품 살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물가 지수도 지금 거의 4% 이상 전년 대비 뛰었기 때문에 아마 체감하는 그런 물가가 굉장히 엄청 셀 거예요.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우리가 최소로 손실을 조금 줄이고 어떻게 우리 비트코인 관점, 미래 비트코인 어떻게 흘러갈 건지 오늘 투더 골드문 시청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가 높게 나오기도 했고 다음 주에는 또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들이 있는 만큼 이 부분 같이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백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악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사부님. 예, 방금 말씀하셨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가는 흐름들, 그건 좀 많이 안 좋다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또 공포감을 또 조성을 하면서 시장에 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기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가게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생활비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쓴다 그런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100만 원으로 충분히 보험료도 내고 뭐도 내고 충분히 다 냈는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100만 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30만 원 정도가 더 들어온다.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또 이 다른 데에서 또 줄여서 갖고 오는 방식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줄일 수밖에 없냐? 좀 여유가 있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투자금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이 또다시 공포감으로 조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속적으로 계속 그래프는 우상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향을 하다가 고점을 찍고 좀 내려와서 좀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또 그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이제 FOMC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금리 인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심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한 상태에서 지금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부담은 결국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물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뭐 지출하는 돈이 조금 더 늘어나고 부담이 된다.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집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들어봤는데 평소에 30만 원 내던 이 이자 돈이 지금은 60만 원, 7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지출 자체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자 돈도 늘어나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늘어나고 막 이게 막 어떻게 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지출이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투자를 원래 안 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 자체를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투자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돈을 다 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코인들 다 싹 다 팔아가지고 생활비에 보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시장이 어땠어요? 계속 내려왔다가 횡보를 하는데 눌렸다 올랐다 눌렸다 올랐다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이 필요해서 100만 원을 빼면은 손절 만약에 매도를 하면은 100만 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매매하고 있는데 뭐 마이너스 10%여가지고 900만 원이다. 근데 여기서 내가 100만 원을 매도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100만 원 해가지고 좀 뭐 평가 가치가 800만 원이 아니에요. 800만 원보다 밑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손실이 나버려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1억 정도 나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만약에 1000만 원 손절을 쳤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금액만 빠지는 게 아니라 약 1300만 원 정도가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계좌를 대입해 보면 어느 정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생활비를 더 충당하고자 지금 뭐 생활 소비자 물가 지수 올라가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충당하고자 매도한 사람들은 원금이 그만큼 더 깎여 있는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투자자들 보면은 이거 뭐 좀 화도 나고 짜증 나고 이거 뭐 어떻게 이거 나중에 이거 올라갈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또 금리가 또 올라가? 그럼 나는 또 부담이 또 증가하네? 그럼 시장 또 빠지겠네? 에라 모르겠다. 그냥 손절 딱 쳐버리는 순간 또 이 공포 매물들이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공포 매물 나왔을 때 시장 어떻게 빠졌는지 아시죠? 그때 막 뭐 금리 인상을 하네 뭐네 뭐 처음 하기 전에 그때 막 연초에 막 엄청나게 막 불안감이 막 느껴지면서 이 비트코인의 그 하락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럼 비트코인의 하락이 엄청나면은 다른 알트코인들마저도 그만큼 더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예전에도 있었고 두 번째도 있었고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이 세 번째 공포감을 조성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비트코인이 또 많이 올라왔었죠. 그런데 뭐 아까 그 인사 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뭐 이제 러시아와 뭐 우크라이나의 관계, 뭐 미국,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북한까지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이제 다음 정부가 정해졌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제 뭐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막 이렇게 축사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미국에서 막 이제 우리 편이 돌아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북한에서 뭐요? 이거 뭐 우리도 칠라고 막 이러면서 지금 북한에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다라는 또 뉴스가 있는데 그런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시장이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횡보하면서 박스권을 그려주고 뭐 수렴을 하고 있지만 수렴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쪽으로 반등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점 요것만 유의해 주시고 지금 뭔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큰 매수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관망하는 시장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해설 주셨고요. 우리가 삼각 수렴 이후에 항상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악재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악재는 아무래도 시장 전반적인 이슈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장의 개별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슈는 크게
없지만 이제 전반적인 전 세계적인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 전반적인 악재인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여기에 있어서 정말 요즘에 극심한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엊그제 이제 바이든이 행정 명령을 해주고 여기 가상 자산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최근에 뭐 리플 홀더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질문이죠. 리플이 정말 뭐 증권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도 뭐 SEC한테 오늘 제대로 이거 어떻게 뭐 기준을 삼거나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등 바이든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정말 조금 규제안을 빡세게 들어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약 8%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마 어제 낮 한 11시 정도부터 아마 시장 보신 분들은 다들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폭포수가 이게 쏟아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올라갈 때도 거의 일직선으로 올라가 주었는데 잠깐 이제 횡보를 해주다가 그냥 일직선으로 내려 꽂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래 보통 이제 차트 같은 경우는 내려갈 때 이렇게 일직선으로 보통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보통 이제 내려가다가 ABC 파동이라고 하죠. 내려갔다가 살짝 반등을 주고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많이 그려주는데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ABC 파동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쭉 내려 꽂기만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8%가 오르고 그다음에 어제 7% 떨어지고 지금 오늘 시점으로 지금 39K 지지를 오전에 해주고 있다가 39K가 깨지고 지금 38.3K 정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지지받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삼각 수렴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큰 이제 하락 이후에 약간 좀 피보나치로 0.382 구간이 3분의 1까지만 튀어 오르고 이 정도 원래 보통 큰 하락이면은 보통 한 0.5 라인인 한 52,000달러 정도까지 조금 반등을 해주는 게 맞는데 현재 구간은 아무래도 장세가 장세인 만큼 조금 크게 반등하지는 못하고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삼각 수렴 이후에 지금 아까 코인 사부님 말씀처럼 삼각 수렴을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방향성이 결정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거래량을 보고 뭐 디센딩, 어센딩 뭐 이제 이런 걸 판단을 하는데 일단 거래량 부분은 거의 뭐 의미 없는 수준으로 지금 뭐 흘러가고 있고요. 일단 차트의 모양만 봤을 때는 이게 상방 또는 하방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열려 있는 건데 지금 이런 경제 국면으로 봤을 때는 다시 37K 부근이나 진짜 최악의 경우에 34K 리테스트를 한번 다시 하러 갈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조금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CPI 지수가 이제 7.9%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 월가에서는 7.8%로 이제 조금 예상을 했었는데 약 0.1% 정도 조금 높게 나오면서 이제 어제 나스닥 굉장히 조금 많이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소폭 하락을 했고요. 거기에 있어서 오늘 우리 코스피도 영향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유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유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거의 뭐 지금 달러가 1,230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원유 WTI 지수도 조금 소폭은 하락했지만 아마 체감하시는 그 기름값 굉장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전쟁 이슈도 굉장히 불확실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인도 굉장히 많이 죽고 있고 최근에 이제 조금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주면서 최근에 이제 뭐 극단적인 공포 이제 얼터너티브 이제 공포 탐욕 지수에 따르면 이제 공포까지 굉장히 올라왔는데 다시 극단적인 공포로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이제 15에서 17일 날 FOMC 회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결과를 반영해가지고 보통 이제 FOMC 회의를 진행합니다. 아마 이번에는 0.25%에 올린다에 거의 한 월가 쪽에서 98%, 99%의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어제 이제 유럽 중앙은행인 ECB에서도 이제 여기 예금 금리는 마이너스 5% 그리고 대출 금리는 0.25%로 이제 기존과 동일하게 동결을 했습니다. 예금 금리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로 예금을 할수록 조금씩 이렇게 까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금리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동결을 한 이유는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솟아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지만 우리 기업 같은 경우 기업을 조금 살리려면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성장을 조금 놓치지 않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싶지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계속 된다면은 기업과 이제 저성장과 이제 고인플레이션 간의 상관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연준 같은 경우도 아마 7월 때까지 약 1% 이상 금리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3월은
다행히 넘어갔지만 4월, 5월, 6월 계속해서 남아있고요. 매달 남아있고 아마 7월까지 1%대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다음번 뭐 4월, 5월 연례 회의 때는 막 0.25 아니면 0.5%씩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려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인플레이션을 잡은 그런 영웅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지만 나중 후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잘 잡았다라고 얘기를 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칭찬하는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3월 달은 비둘기파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지만 4, 5, 6월에는 정말 매서운 매파적인 그런 금리 인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이렇게 가격이 빠져가는데 우리 지금 고래들은 이더리움, 비트코인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어서 지금 지갑 주소가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잡고 조금씩 담아가는 이런 국면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드신 투자분들 많은데 지금 손절이 나가기보다는 조금 길게 난 진짜 뭐 1년짜리 좀 적금을 들었다. 우리 사실 보면은 주식 같은 경우도 보통 3년에 한 번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 코인 시장은 그거보다 3배 빠르니까 정말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기회를 줄 거니까 조금 길게 조금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뭐 정부에서 뭐 굉장히 많은 기부금이 모이고 있죠. 기부금이 뭐 5,400만 달러 뭐 이렇게 막 모이고 있고 NFT로도 뭐 주고 크립토 펑크로도 뭐 주고 이것저것 주는데 여기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뭐 기부자들한테 뭐 토큰을 에어드랍 해준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이걸 취소해 버렸습니다. 취소해 버렸는데 이게 뭐 스푸닝적인 이런 해킹 이슈가 있어서 뭐 취소하면서 우크라이나 너네 정부 뭐 러그풀한 거 아니냐 약간 조금 이런 농담도 있었는데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또 해커들이 조금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킹을 하는데 이런 이슈 없이 조금 모금된 성금이 좀 필요한 곳에 잘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정말 극에 달했다라는 점이 많은 분들께서 좀 부담을 느끼실 만한 악재로 작용할 것 같고요. 또 소비자 물가지수나 여러 가지 FOMC 회의들 일정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인사부님. 뭐 이제 시장을 딱 보니까 뭐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이제 호재가 없더라고요. 뭐 시장에서 뭐 급등하는 코인들 보면은 뭐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뭐 코인의 뭐 프로젝트가 뭐 이제 뭐 시작을 했는데 뭐 투자금을 얼마나 받았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시장에 대한 호재는 없어서 약간 이제 앞으로 뭔가 좀 이렇게 추측이 될 만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좀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선거가 끝났죠. 그래서 다음 정부가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뭐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또 발언을 했던 게 뭐냐면 이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도를 좀 변경을 하겠다. 그래서 원래 이 주식 양도세가 있었는데 요것들이 좀 없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라는 것은 주식의 양도세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에 엄청난 자금이 또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주식이 증권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증권 시장을 살리기 위한. 그러니까 이런 이제 투자자 중심의 법안이 좀 이제 바뀔 것이다, 법안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좀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 증권 시장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코인 시장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코인 시장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이제 기대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기존에 이제 그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그 2천만 원 있죠? 2천만 원 이상의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라는 건데 그게 5천만 원 이상으로 좀 상향이 될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큰 자금이 들어와서 수익을 보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는 것은 시장이 상승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 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뭐 3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뭐 이게 왜 시장에 좋은 상황이냐 또는 뭐 증권 시장에서 뭐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코인 시장과 무슨 상황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3천만 원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기본적으로 이 실질적으로 1년 동안 2천만 원의 수익을 못 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든지 50만 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1년에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봤을 때 과세를 매긴다. 이런 이제 그 이상의 수익금을 이제 뭐 세금을 낸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5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1년 동안 2천만 원 벌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투자를 안 하게 돼요. 왜냐면
뭐야, 그럼 뭐 세금을 내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매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수치 제한 자체가 상향 조정이 된다라는 것은 그럼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고, 그 많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코인 시장에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증권 시장에 좋은 호재거리라든지 뭐 양도세가 없다 이런 것들이 왜 코인 시장과 연관이 되느냐? 이 증권 시장, 그러니까 돈이 몰리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이 돈이 몰리는 시장들은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코인이라고 한다면 이 코인이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만드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냥 뭐 도지코인처럼 뭐 그냥 뭐 회사 퇴사한 다음에 뭐 장난으로 만들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지코인이 뭐 상장을 하고 뭐 도지코인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대부분 어떤 기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코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뭐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뭐 이런 뭐 증권사와도 관련되어 있는 뭐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또 상승하게 된다. 시장이 올라가면서 증권 시장이 올라가면서 그런 쪽으로 또 자금이 쏠린다. 그러면은 그쪽 자금이 쏠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의 가치, 자산의 가치 이런 것들이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당연히 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코인 가격에 영향을 받아요. 물론 코인 가격이 가장 큰 상승을 이루어지려면 뭐 프로젝트가 잘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런 것들 뭐 코인을 가지고 뭔가 다른 사업을 진행한다거나 뭐 다른 뭐 노드를 만든다거나 뭐 다른 걸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도 크게 상승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려면 그 코인을 만든 기업의 가치도 덩달아 상승해야 안정적으로 따라온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 작년 초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습니다. 코인 상승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뭐 시총이 뭐 어떤 게 뭐 시총이 뭐 10조인데 이거 코인 개발한 그 회사의 자본력은 뭐 2만 원.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라고 하기도 뭐예요. 그냥 개인이 만들어서 뭐 2,000원 들여서 2만 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냥 묻지마 그냥 무지성의 투자로 인해서 그 코인의 시총이 뭐 1조가 넘어가고 10조가 넘어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코인의 시총은 10조인데 그 만든 사람의 자산의 가치가 2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 믿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스캠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인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올라갔다 빠졌다 막 그냥 뭐 파도 타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올라가서 그 가격대를 유지해 주려면 결국에는 그 만든 사람들 또는 기업들의 이 가치가 보전이 돼야 코인의 가격도 일정 부분 보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코인의 프로젝트 뭐 안 된다, 뭐 코인 프로젝트가 좀 잘못되고 좀 늦어지고 뭐 투자를 받았던 것들이 뭐 무산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뭐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 있겠지만 코인의 가치는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 악재로 인해서. 그건 개별 악재죠. 그래서 이런 개별 악재라든지 개별 호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발빠르게 또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장 자체의 흐름을 봤을 때 기업의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고 또는 이 시장, 증권 시장이든 코인 시장이든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건 결국에는 두 시장에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 정부가 이제 곧 들어서겠죠. 그러면은 그때 진행이 될 이런 법안들, 이런 뭐 정책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상승 가능한 큰 상승이 올 수 있는 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조금 힘들다고 해서 뭐 포기하시거나 뭐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두세 달만 여태까지 많이 기다렸잖아요. 두세 달만 좀 더 기다리시면 충분히 큰 시장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이 새로운 암호화폐 관련 정책들에 좀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5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지금의 이 상승처럼 급격한 상승보다도 안정적으로 시장이 커져 나가는 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건전한 상승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호재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이제 호재는 코인 사부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에 더불어서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은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에서. 근데 어떤 것들을 보면은 마케팅은 정말 화려하게 하는데 정말 기술적인 실체는 없고 자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조금 준비한 거는 이제 EVMOS가 이제 런칭을 시작했습니다. EVMOS가 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데 일단 우리 블록체인도 굉장히 많은 블록체인이 있죠. 근데 이 블록체인을 연결해주는 이런 허브 역할을 하는 인터체인을 대표하는 프로젝트가 이제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코스모스랑 이제 이종 간의 이제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2016년부터 10월부터 이더민트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이더리움과 이제 코스모스를 연결해주는 이런 건데 최근에 이거를 한번 다시 상호 변경을 해가지고 이더리움과 이제 코스모스 연결하는 이 프로젝트를 상호 변경을 해가지고 EVMOS 프로젝트로 이제 상호 변경을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각자 이제 디앱을 운영하는 체인을 런칭하는 것을 조금 목표로 하면서 이런 상호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호환을 조금 해주고 이제 IBC라고 하죠. 인터 블록체인 이제 커뮤니티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조금 연결해가지고 블록체인 이제 상호 조약 이제 프로토콜을 조금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체인들과 연결되는 디앱을 구축할 이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걸로 목표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과 코스모스가 이제 각자 생태계가 굉장히 큰데 요거를 같이 연결해 주면 이 생태계가 조금 더 확장이 될 것 같고 레이어드 1 코인들이 굉장히 최근에 솔라나 카르다노 이런 레이어드 2 체인들한테 굉장히 조금 밀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2.0 샤딩 업데이트가 조금 진행 중이고 여기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킹 예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지지를 보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일단 보면은 지금 탈중앙 금융 서비스에 있어가지고 EVMOS, 이더리움과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나란히 1, 2위를 조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 3월 4일 이제 기준으로 이제 탈중앙 금융 서비스에 예치된 총 자산 규모가 약 2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더리움이 약 55%, 코스모스 SDK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테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1.5% 정도로 거의 시장의 약 66% 정도를 이제 조금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런 이제 메인날 런칭이 조금 메인라인 런칭을 지금 한다고 이제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참여하고 싶은 그런 디앱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그런 코인들이 굉장히 지금 줄을 서고 있습니다. 에이브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탈중앙 거래소인 이제 디퓨전 파이낸스라는 곳도 이제 준비 중이고 크로스체인 기반 랜딩 프로토콜이 이제 마이다스 캐피탈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지금 이거와 함께 이 프로젝트와 함께 가려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코스모스가 디앱을 잘 연결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된 것 같고요. 또 이더리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생태계도 어마무지하죠.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가스비가 조금 비싸기 때문에 이 상호 프로토콜을 연결해 주는 데 있어서 조금 비싼 비용을 안정성은 확보가 되지만 조금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인랜 런칭이랑 에어드랍을 조금 완료했는데 최근에 EVMOS가 요구에 있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조금 오랜 염원이었죠. 오랜 염원이었던 이제 체인 간의 이제 대통합을 위한 정말 첫 번째 도약을 조금 보여줄지 아니면 이런 비싼 가스비와 또 이런 프로젝트들이 조금 흐지부지 될지는 조금 더 체크해 보면서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전망이 굉장히 좋고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해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좋아하는 이제 종목이죠. 최근에 이제 수익도 많이 봤던 루나 이제 테라가 이제 메타버스 테라의 첫 메타버스 월드를 테라 월드를 이제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오픈을 했다고 하면서 최근에 이제 테라 토큰, 테라 월드 플랫폼 토큰 같은 거를 이제 배포를 하고 최근에 이걸 소각을 시켜가지고 이 토큰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고 이 생태계 안에 인플레이션을 조금 낮추는 식으로 기존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랜드가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도 우리 서울에서도 또 서울도 이제 조각을 다 나눠서 팔죠. 이렇게 파는데 굉장히 많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샌드박스도 있고 디센트럴랜드도 있고 최근에 또 테라 월드도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디센트럴랜드를 실제로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해보았는데 어디까지가 재밌었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제 캐릭터 꾸미는 데까지 재밌었고 그 이후에 제가 디센트럴랜드를 신나게 돌아다녀 봤는데 막상 이제 켰는데 할 게 굉장히 조금 없는
왜 디센트럴랜드의 동시 접속자 수가 1,500명까지밖에 되지 않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이런 원인에 있어서 제가 느낀 거는 재미가 없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대다수의 의견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캐릭터를 꾸미는 데까지 굉장히 재밌어요. 나만의 캐릭터, NFT 캐릭터를 만든다. 굉장히 재밌지만 막상 그 안에 이제 컨텐츠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이제 접속을 종료하게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일단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 이런 플랫폼의 조금 문제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테라 월드는 이제 꾸준하게 협약을 통해서 많은 프로젝트들을 또 진행하고 컨텐츠를 좀 많이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또 테라 최근에 뭐 루나도 계속 소각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타버스 월드 야심차게 내놓은 만큼 잘 관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있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허브를 연결하는 인터체인 프로젝트죠. EV모스 런칭 소식과 루나의 테라 처음으로 메타버스를 오픈했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 메타버스 생태계가 조금 더 커지려면 뭔가 더 흥미로운 요소들, 재미 요소들이 더 가해지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